고려시대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은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의 사건을 겪고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받으며 직지와 같은 한국의 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반출되었죠. 확인된 것만 20개국에 16만 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뺏기기만 했을 것 같은 한국에도 의외로 외국에서 온 문화재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진출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고대로부터 근세까지 먼 나라들끼리의 교류와 무역은 있었고 또 전쟁 중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흘러들어온 해외파 유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와 무역을 했던 신라시대부터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들어온 해외파 문화재들 중 각각 금, 철, 동으로 만들어진 흥미로운 역사 유물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물은 바로 금의 유물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보물 제635호 금제감장보검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어떤 이유로 신라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수수께끼의 보물이었죠. 1973년 경주시에서는 계림로라는 새 길을 놓다가 너무 당연하게도 고분이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요. 이때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 중에는 그 형태나 제작 기법으로 볼 때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리가 없는 희귀한 황금 보검도 있었습니다. 이 보검의 정체는 37년이 지난 2010년에야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 특수한 양식의 황금 보검은 한국에서 발견된 것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단 3개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한국의 것이 유일하죠. 이처럼 정교하게 금으로 표면을 장식하는 세공 방식을 누금 세공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누금 기법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주로 출토되어 왔습니다. 그중 흑해 연안 지역은 누금 기법으로 만든 황금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지역으로 그만큼 이 기법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러한 양식의 검이 발견된 지역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뿐입니다. 키질석굴의 벽화에서는 황금보검과 같은 양식의 검을 찬 사람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죠. 때문에 황금보검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유행했고 그들을 통해서 신라로 들어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보검을 만든 사람들도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었을까요? 보검에 박아 넣어진 붉은 보석에 그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붉은 보석은 석류석의 일종인 로돌라이트 가넷으로 밝혀졌죠. 로돌라이트 가넷의 주산지는 바로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지방인데요. 이곳에서 채굴된 로돌라이트 가넷은 주로 가까운 대국이었던 동로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와 인접해 있던 흑해 연안 지방은 아까 얘기했듯 누금 세공 기법의 원조 맛집이었죠. 실제로 누금 세공 후 붉은 보석을 박아 넣는 양식은 동로마에서 크게 발달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금제 감장보검은 보헤미아의 특산물과 흑해 연안의 세공 방식으로 만든 동로마의 예술품이었으며 중앙아시아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물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원길을 따라 신라까지 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5세기 전후 활동했던 유목민족들이 동로마 장인들에게 제작을 의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정확한 기원도 검의 주인도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만큼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렇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라시대 동서문화 교류의 상징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은 변함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유물은 바로 철의 유물입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이죠.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로서 여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등사에는 범종이 2개 있는데요. 그중 명부전 앞에 걸려있는 이 종이 바로 전등사 철종입니다. 자, 일명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을 비롯해 지금 보이는 종들은 한국의 전통 범종들입니다. 딱 봐도 공통된 특징이 보이죠? 특히나 종 위에 있는 음통이라는 부분은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한국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모두 동으로 만들어진 동종이죠. 한국 종을 보고 이제 전등사 철종을 다시 보면 어떤가요? 많이 다르게 생겼죠? 한국 종 특유의 음통이 없고
상단에 8궤가 둘러져 있는 등 듣고 보면 한국종이 아닌 게 확연한 티가 날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동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철종 자체를 보기 힘들고 말이죠. 이렇듯 전등사 철종은 중국에서 온 문화재로서 한국에 있는 중국제 철종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중국에서 온 종은 이것 말고도 많은데 유독 전등사 철종만 보물이 된 이유는 이 종에 새겨진 명문 때문입니다. 이 명문을 통해 이 종이 중국 북송시대 하남성에 있던 회경부에 있던 수무현에 있던 백암산에 있던 숭명사에 있던 종이었다는 것, 그리고 1097년 즉 북송 철종 황제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종 때 만들어진 철종이네요. 무튼 뜬금없는 송나라 시대 철종이 전등사에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고려시대 때 수입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폐색은 이미 짙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기를 만들 때 쓸 철이나 구리를 민간에서 닥치는 대로 증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국 본토와 조선뿐 아니라 전쟁 중 점령한 중국에서까지 철이란 철은 다 끌어모으며 똥꼬쇼를 벌이는 판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이 철종도 이때 뜯겨 옮겨지는 과정에서 부평의 한 군수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사이 일제가 패망하면서 종은 그대로 남겨졌고 이후 정확한 경위는 전하지 않으나 어찌저찌 발견되어 전등사로 옮겨지면서 대포 신세를 면하게 된 것이었죠. 어찌됐든 타국의 절에서 다시 원래 용도로 쓰이게 됐으니 운 좋은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이라서 노근스럽지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송나라 시대의 불교 문화와 범종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화재이며 그 소리 또한 아직도 웅장하고 청아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유물은 동해 유물입니다. 정확히는 청동이죠.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려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1875년 독일의 고고학자 에른스트 쿠르티우스가 이끄는 발굴팀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서 7년간의 발굴 작업 끝에 찾아낸 귀중한 유물입니다. 코린트식 투구 중에서도 매우 초기 형태이며 이 때문에 학술적 가치도 아주 높은 문화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고대 그리스의 투구가 어째서 한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또 보물로 지정되게 된 것일까요? 때는 1936년 나치 치하에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와 공식적으로 만난 적 있는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바로 손기정 선수이죠. 당시 손기정 선수는 일제의 수많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실력만으로 일본 대표에 뽑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물론 일장기를 달고 단상에 오르며 손기정 선수는 비통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조선 출신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식민지 조선에서 큰 화제가 되며 희망을 드높여준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까지 초기 올림픽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우승자에게 실제 그리스 유물을 부상으로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 청동투구도 당시 그리스의 최대 신문사였던 브라디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부상으로 쓰라고 기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자 독일 올림픽위원회는 규정을 들먹이며 급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이름만 새겨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기네들이 꿀꺽해버리게 된 것이죠. 손기정 선수는 부상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가 귀국 후에야 신문기사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고 유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투구의 행방은 묘연해지게 되죠. 이에 손기정 선수도 찾는 것을 포기했다가 1975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 40주년 기념 전시회 때 한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를린 올림픽 1년 뒤 일본 육상협회가 손기정 선수에게 보내주었던 여러 기념사진 중 하나였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손기정 선수의 이름이 적혀 전시되고 있는 투구의 사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발견을 계기로 손기정 선수는 다시금 청동 투구를 되찾아오겠다고 결심하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한 독일 교포 사업가가 독일 현지에서 투구 찾기에 뛰어들어 온 독일의 박물관들을 뒤지고 다닌 끝에 그 행방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투구는 당시 서베를린의 샤를로텐부르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손기정 선수의 반환 요구에도 박물관 측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뺏고 다닌 유물들도 돌려주지 않는 게 유럽 국가들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이건 손기정 개인뿐 아니라 그리스 입장에서도 빡치는 일이었던 게 우승자에게 주라고 기증했던 걸 안 주고 지들이 먹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각계각층에서도 손기정 선수 편에 서서 반환 운동을 돕게 됩니다. 10년간 반환 요구를 한 끝에 결국 서독올림픽위원회가 쥐지를 치게 됐고,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을 맞아 1986년 정식으로 청동투구를 손기정 선수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손기정 선수가 1994년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게 된 것입니다. 유물 자체의 역사성으로도 2600년이나 된 세계적인 희귀 문화재인데 스포츠 영웅에게 헌정되었다는 의미까지 더해져 더욱 빛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 중에 나름대로 뽑아본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땅에 오게 된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이 중 강제로 약탈하거나 빼돌린 것은 하나도 없는 만큼 모두 우리의 기록이자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 소중히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문화재들 말고도 해외에서 유래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비교적 최근인 2002년에는 경주의 양동마을에서 원나라의 마지막 법전인 지정조격이 발견되어 연구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또 어떤 해외파 유물들이 발견될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재는 역사가 깃든 물건인 만큼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기회에 오늘 소개한 보물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보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 출발!